중국인들이 우리 결의를 동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이는 큰 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결의는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고구려 건국 시조인 동명상황 곧 주몽은 7살 때부터 활과 화살을 직접 만들어 활쏘기를 즐겼는데 그때마다 백발백중이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주몽이란 이름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고구려 고분 무용청 벽화 산양도에도 5명의 궁사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슴과 호랑이를 사냥하는 장면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활은 무와 예를 담은 무기로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고 평상시에는 활 쏘는 사람의 마음을 가다듬는 데 쓰였습니다. 활은 인류의 오랜 삶과 함께 했는데 특히 우리 결에는 활과 함께 했는데요. 한반도 주변국은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중국은 긴 창을, 일본은 칼을 즐겼었는데 이는 가까이서 맞닥뜨려 싸우는데 유용한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결에는 칼이나 창보다는 활을 즐겼었는데 이는 적에게 다가가 죽이기보다는 멀리서 오는 적을 쫓아내는데 그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역사를 얘기할 때나 군사를 얘기할 때 동양 3국의 무기 선호도나 명성에 대해 즐겨 말하곤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활, 중국의 창, 일본의 칼입니다. 삼국지 시리즈나 기타 중국 무장들이 모두 극이나 월도처럼 창 종류를 애용하는 걸 보면 중국은 창이 맞아 보이고 한국도 활에 대한 애착이나 이름 높은 명장들이 모두 활을 잘 쐈던 걸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 한국도 활에 대한 애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일본도나 각종 시대극에서 칼을 패용한 일본도를 보면 일본이 가장 선호하던 무기는 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검 혹은 칼이라는 무기는 전쟁에서 쓰임이 한정적인 무기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전쟁이 극에 달했던 전국시대의 주된 무기는 창과 조총이었습니다. 칼은 기병과 방어구를 갖춘 보병을 상대하기에는 그 위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이 칼이 무사, 즉 사무라이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것은 에도 시대부터입니다. 조선에서 일본의 검술이 동경받았던 이유도 전쟁과는 다른 이유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 왜구입니다. 왜구는 일본도를 주요 무장으로 많이 쓰곤 했는데 왜구는 칼의 위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구가 생대하는 이들은 그 고을의 치안병력과 같은 일반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가의 방어구를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장이었습니다. 바로 전장에서 칼은 자신의 위력을 100% 발휘합니다. 고려말 조선시대 통틀어 한반도의 해안을 유린했던 왜구들의 주력 무기가 바로 이 일본도 즉 카타나였고 그 공포심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또한 일본 병사들의 뛰어난 백병전 전술이나 조총이 전세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전략적으로 조선이 당시 외나라부터 밀린 근본적인 이유는 병력의 부족과 병력 집중의 부재였습니다. 이런 전술과 전략은 오늘날에도 해당됩니다. 핵무기급의 전략무기가 있지 않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전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하고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무기 중 하나가 국산 미사일인 천궁입니다. 천궁 미사일은 철매2라는 이른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핵심 무기체계인데요. 핵과 화생물이 탑재된 정 미사일을 고도 20에서 40km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공군의 호크 미사일 체계 대체용으로 사거리 40km급 중거리 중고도 방공 미사일을 개발 필요성에 따라 호크, 아이언 호크 철매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철매2라 명명됐으며 미사일 자체 이름은 천궁입니다. 천궁은 중량 400kg에 길이 4.61m, 최대 사거리 40km, 유효 요격 고도는 15km의 미사일로 보통 사거리 300에서 400km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로 보면 되는데요. 철매2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자체 방어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7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에 실시한 시험 발사에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탄 요격에 성공해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군은 올해부터 미사일 양산을 시작해 2023년까지 철매2를 운용하는 7개 포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데 한 포당 32발의 미사일이 필요해 7포대가 만들어질 경우 총 224발이 미사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최종 전력화까지는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은 러시아의 차세대 대공 방어 시스템 비타지 기술에 기반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로 개발되었는데요. 현재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320에서 500km, 600기 이상, 노동 미사일 사거리 1300km, 약 200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남한 영토의 모든 표적을 맞히기에 충분해 특히 위협적인데요. 과거 한국의 대공 방어 전력으로는 신형 호크 21 24개 포대와 패트리엇 PAC-2, MIM-104 6개 포대,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은 탄도미사일보다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01년 러시아 방공미사일 시스템 제조사이자 연구기관인 알마즈 안테이와 중거리 대공 방어체제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기술적 토대는 러시아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S-300이었는데 한국은 S-300 기술을 기반으로 트럭에 적지 않은 소형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에 개발했는데 그 기술적 기반은 러시아 미사일 9M962 기술입니다. 천궁은 중량이 400kg이며
수직 발사가 가능한데요. 기동성도 뛰어나고 중력 가속도를 50G까지 버티기 때문에 표적을 향해 관성 항법으로 날아가다가 표적에 근접하면 능동형 열추적 유도 방식으로 바뀝니다. 반경 40km, 고도 15km까지의 표적을 정확하게 요격하는데요. 러시아와의 협력 덕에 한국은 러시아, 프랑스, 대만, 일본에 이어 5번째로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궁 MSAM은 한국의 완벽하고 입체적인 대공 방어 및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를 들면 러시아의 신형 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트리움프 같은 탄도미사일 격추 시스템 개발로 예상되는데요. S-400은 현재 S-300 대체 무기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도입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스크바 주위에 2개 포대를 배치했고 쿠릴 열도와 극동 지역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트리움프는 반경 600km 내 스텔스 비행기뿐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고도 5에서 30km 이내 초속 4,800m 이하의 표적물을 명중시킵니다. 목표물에 근접한 핵탄두도 요격한다는 의미인데요. 36개의 표적에 최대 72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400의 특징 중 하나는 수직 발사 뒤 공중에서 전파로 표적에 유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공격에 대한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 속도는 표적물 방향으로 발사대를 조준해야 하는 미국의 방어 시스템보다 약 6배 빠른 기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S-400은 적의 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대공 미사일 천궁에는 블록1과 블록2 두 종류가 있는데 블록1은 적 전투기 요격 전용이고 블록2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인 탄도미사일 요격용입니다. 목표물 근처에서 터진 뒤 파편으로 떨어뜨리는 블록1과 달리 블록2는 목표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인데요. 천궁의 성능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PAC-3보다 뛰어나고 반면에 가격은 패트리엇보다 상대적으로 싼데요. PAC-3는 한 발에 100억 원 정도지만 천궁 블록2의 경우 5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블록2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실정인데요. 블록2의 수출이 성사될 경우 사상 첫 지대공 미사일의 해외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 미사일 제작 기술은 많이 진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대공 요격 미사일은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한국은 천궁을 최종적으로 러시아의 S-400과 S-500으로 개량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의 끝판왕급이라고 할 수 있는 S-500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 미사일 체계 S-400을 개량한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S-500은 러시아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데 최대 600km, 최대 요격고도 200km로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거리 3,500km까지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비행 종말 단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요격이 가능하고 또 첩보 위성,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항공기,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어서 1세대 우주 방어 무기가 될 것이라는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500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S-500은 극초음속 미사일뿐 아니라 F-22, F-35와 같은 스텔스기,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지표면에서 62마일, 약 100km 상공에 있는 비행 물체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1년부터 S-500을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오는 2020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주요 전략 무기의 국산화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 주변국들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만한 기술력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도 어서 빨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공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북한의 1만 방공망은 제쳐두고 일본은 세계 3위에 촘촘하고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의 이런 방공망은 당연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무선 속도로 만들어졌고 섬나라인 만큼 해군 방공망에 집중 투자를 해왔고 전력도 막강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오늘은 한일 전쟁 시 한국은 일본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일본의 강력한 방공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상 자유대를 보면 기본적으로 1년에 잠수함 한 척과 마약급 한 척, 차기 호위함 두 척을 동시에 진수할 만큼 집중적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만재 9,500톤 공고급 4척과 1만톤급 아타우급 2척, 마약급이 2019년에 진수되면서 8척을 보유 중입니다. 이들 이지스함은 모두 SM2, SM3를 무장하고 해자대의 운용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1만톤 아타우급 이지스함은 4척으로 아타고함, 아시가라함, 마야함, 하구로함이 있으며 9,500톤 공고급 이지스함도 4척으로 공고함, 기리시마함, 목효함, 츠카이함이 있습니다. 7,000톤급 아사히급 준이스함은 2척으로 아사히함과 시라누이함이 있으며 아키즈키급 준이지스함도 4척으로 아키즈키함, 데루즈키함, 스즈즈키함, 후유즈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본 항공자유대의 방공력입니다. 일본 항자대는 조기 경보기를 총 17대를 보유 중이며 이 767은 일본 정찰 자산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 767 4대는 1998년에 도입하여 2018년부터 성능 개량과 수면 연장 사업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전량 재배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EC 13대는 2014년에 이 ED로 대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2대가 인도되었고 전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본의 촘촘한 육상 조기 경보 레이더 전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레이더가 산 정상에 촘촘히 배치되어 섬나라 특성상 레이더 사각지대와 수평선 제약이 육상에 비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JFPS-2 레이더는 거의 40년이 다 된 구식 레이더로 12기 중 7대는 폐기되었고 현재 5기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부터 최신 레이더인 JFPS-7으로 교체됩니다. 이들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JFPS-3 레이더 400km, JFPS-5 레이더 1800km, JFPS-4 레이더 550km, JFPS-7 레이더 430km입니다. 주력 레이더인 JFPS-3 레이더는 꾸준한 개량을 거쳐 현재 일본 전역에 7기가 배치 중이며 JFPS-4 레이더는 6기가 전역에 배치되었고 특히 출력이 강한 레이더인 JFPS-5는 2008년부터 4기가 배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FPS-7은 5기가 2020년부터 배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 전역 4개소에 설치된 JFPS-5 장거리 레이더는 중국 본토 거의 3분의 1인 북경, 서한, 해남도 등 광대한 지역 상공을 감시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 12의 지대공 미사일 전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지상에 패트리어트3 34개 포대를 운용하며 패트리어트3 1개 포대는 8개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한 개의 발사대에는 최소 8개에서 16개의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즉 34개 포대면 발사대만 총 272대이며 최소 2176개에서 많게는 4352개의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개 포대당 관제 차량 1대, 통제 레이더 1대, 발전 시설 1대, 레이더 1대로 구성되니까 추가로 레이더 34대가 부대 설비와 함께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개발한 03식 지대공 미사일은 18대 포대를 운용 중이며 추가로 14대를 도입 중입니다. 한 개 포대에 6대의 발사 차량을 운용하며 마찬가지로 한 개 포대에 전력 공급 차량 1대, 레이더 차량 1대, 탄 운반 차량 1대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11식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16개 포대를 운용하며 11식은 최후의 방어 전력으로 적 순항 미사일과 소형 UAV로부터 레이더 기지, 활주로, 발전소 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자대의 경우에는 기지 방어를 위해 한 개 포대당 4연장 발사 차량 2대와 레이더 및 통제 차량 1대로 구성합니다. 또한 항자대의 경우 기지 방어를 위해 한 개 포대당 4연장 발사 차량 4대와 레이더 및 통제 차량 2대로 구성됩니다. 총 보유 수량은 육자대 9개 포대, 항자대 7개 포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93식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113대를 운용 중이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4연장 발사기는 2개 목표물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며 11식과 마찬가지로 적 헬기, 순항미사일 등의 방어 임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이지스 어시어 2기가 배치되면 기존 이지스함의 미사일 방어 임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상 방위에 집중이 가능하게 되죠. 이처럼 일본은 막강 방공 전력 외에도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 고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사각지대와 수평선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65에서 110km 수평선 거리 확보가 가능해지죠. 이때 저고도로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공격하는 순항 미사일은 장점을 거의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일 전쟁 시 한 발당 40억 이상 하는 현무3를 대량으로 쏘는 식으로 소모전으로 끌고 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더 큰 일본이 유리하겠죠. 마치며 그렇다면 일본의 방공 전력을 뚫거나 타격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고가 방공 미사일들을 싼값에 소모시킬 수 있는 저렴한 대량의 자폭 드론은 어떨까요? 공중에서 수십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을 운영해서 일본의 고가 대공 미사일들을 일부 소진시킬 수만 있어도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나